안녕하세요. 한가족이 함께하는 한가족 부동산의 대표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가족은 저 이 소장과 문진석 소장님이 함께합니다. 오늘은 생활화 숙박시설에 대해서 10월 8일자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안을 발표한 사항을 안내를 드릴 건데요. 여기에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생활화 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반달섬의 라구닌 테라스와 또 마곡 르웨스트 등의 기생숙들이 무척 떠들썩해졌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국토부에서 고시한 자료를 보면서 순서대로 이해하기 쉽게 안내를 드릴 겁니다. 이 개정안이 나오게 된 이유는요, 생활형 숙박시설이 대부분 주거용 건축물로 활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로 원활한 용도 변경을 허용한다가 주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용도 변경은 항상 가능한 걸까요? 이와 같은 관련한 내용은 아래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 여기에서 발령한 날이라고 한다면 10월 8일에 고시가 되었죠. 그래서 이 문장은 꽤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 아래로 2조를 한번 보시면은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분양 공고를 한 생활화 숙박시설에 대하여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말인 즉 지금까지 분양을 한 기존 생숙도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생활화 숙박시설이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화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 기한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2021년 10월 14일부터 23년 10월 14일까지 만 2년 동안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동안은 내가 오피스텔로 변경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오피스텔 건축 기준에 제2조 1호부터 4호까지의 규정을 미적용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의 시행령으로 바로 들어가서 보면요. 여기에 쭉 나와 있죠. 1호는 오피스텔은 원래 발코니가 들어가지 못하는데 발코니 허용을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2호에서 전용 출입구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3호에서는요, 85제곱미터가 초과되어도 바닥 난방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호를 정리를 해드리자면 면적을 산정하는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의 기준을 완화를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피스텔로 변경을 해도 원래 지켜야 되는 이와 같은 4가지 조항들을 일시적인 기한에서 풀어준다고 하는 겁니다. 다만 아직은 이번 이러한 방안에서 흐릿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이 흐릿한 부분들이 조금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추가 방안을 앞으로 좀 더 기다려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 흐릿한 부분을 제가 한 2가지 정도 꼽아 드리자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생활형 숙박시설과 오피스텔은 법정 주차 대수가 다릅니다. 이에 대한 단서 조항이 아직은 없죠. 10월 8일에 고시안을 보시면은 기한이라던가 어떤 사항들을 풀어주겠다, 완화해주겠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그런 주차 대수나 이런 좀 깊숙하게 들어간 단서 조항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다행히도 라구닌 테라스와 마곡 르웨스트 같은 생각들은 이미 오피스텔의 주차 대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들어왔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차 대수로 인해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행이죠. 그리고 또 다음에 흐릿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이 용도를 생숙에서 오피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수분양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각각의 세대마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기준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마지막 내용인데요. 이것도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신 내용인데 오피스텔로 변경을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장단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점만 있는 경우는 없겠죠. 근데 먼저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는 생수기로도 등기를 칠 수 있고 또 오피스텔로 등기를 칠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선택지가 주어짐에 따라서 범용성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한도가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요, 생활화 숙박시설이 주택이 아니라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을 하면서도 전세를 놓을 수 없었지만요, 이렇게 오피스텔로 변화를 할 시에는 월세와 전세를 자유롭게 임대를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월세 전세도 놓을 수 있겠죠. 또 세 번째 장점으로는요, 기존의 오피스텔과는 다르게 생활화 숙박시설에 발코니가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면적이어도 다른 오피스텔과 동일 면적이어도 마치 아파트처럼 확장을 해서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오피스텔과는 좀 다르게 더 넓은 실면적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또 네 번째 장점으로는요, 현재 오피스텔에는 없는 84제곱 이상의 대형 평형대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요,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요소를 정리를 해드리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단점 요소는 크게 몇 가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점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요, 생활화 숙박시설이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죠.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서도 우회해서 실거주를 할 수 있는 부동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렇게 주거용 오피로 변경을 하게 될 경우에는요, 무조건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기존 주택수에도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저희 투자자분들도 그렇고요, 다른 투자자분들께서도 보시면 주택이 1주택은 거의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도가 변경될 경우에 주택수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요, 이에 따라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단점에 따라서 전매 제한이 적용하게 됩니다. 오피스텔은 대부분 전매 제한이 있죠. 그래서 등기 이후에 매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단기 투자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가 불가능하겠고요. 오피스텔로 전환하기 전에 생활용 숙박시설의 시점에서 매도를 해야지 털고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말이죠. 그래서 이처럼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로의 전환은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면 분명한 호재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개개인의 투자자의 부동산 시각에 따라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국토교통부에서 10월 8일에 행정예고를 한 이 개정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한가족 고객분들께 이러한 부분이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자분들께서도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신뢰에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유익한 정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